이제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을 때는요, 그 문화저널 21이라는 곳의 네. 기사로 이제 개인전 또 다른 네. 시선이라는 전시회를 네. 여셨더라고요. 이때 이제 인터뷰 내용도 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가슴 뛰게 하는 것 하나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네. 했던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슴 뛰는 일이 스케치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네. 네, 하는데, 그러면은 이 스케치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스케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네. 스케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러니컬 얘기를 또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건축가를 나와서 처음에 한 20년 가까이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할 때는 제가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의 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한 스케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그 리더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직접 스케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저의 그 구성원들이 이제 스케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는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마케팅, 네. 조직 관리,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것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할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스케치를 한 20년간 못했어요. CM에 올 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라는 이제 회사의 리더가 된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스케치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차선책으로 찾았던 게 요 앞에 보시는 이런 출장 수첩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년 동안 출장 수첩을 이제 썼던 결과 때문에 그 이제 전시회가 또 됐는데, 최근 한 2년 6개월 전에 제가 그 남미로 볼리비아랑 콜롬비아의 우리 코이카 현장들을 점검을 하러 떠날 때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낙서하다가 건축을 하게 됐고, 또 스케치도 참 많이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 20년 동안에 펜도 못 잡고 살았을까, 앞만 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스케치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한 1년 이상은 그냥 정신없이 스케치를 했어요. 네. 업무 시간 외에 집에서. 그랬는데 스케치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스케치만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린 스케치들이 대부분 다 일하기 위해서 다녔던 출장 스케치였지, 어번 스케치나 이렇게 여행을 가서 스케치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가지고 좀 스케치를 좀 필드 스케치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땀 냄새가 펄펄 나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제가 이제 네. 어번 스케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필드 스케치라는 말을 쓰고 그걸 그려가지고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시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회에 요 앞에 있는 수첩에 관련된 아카이브, 네. 그리고 필드 스케치, 그리고 스케치 스토리북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뭐 일단 좀 다르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아마추어지만 그 일 현장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반향에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그 아까 초기에 이제 물어보셨던 가슴 뛰는 거 한 가지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부분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퇴직을 하시거나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이제 여유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인생만 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너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조하고 풍요롭지 않은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이제 이런 스케치와 이렇게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슴 뛰는 거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마 대표님의 이런 스케치들이 정말 대표님의 스케치 실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피땀 흘리는 모습들, 그리고 대표님의 진전성이 묻어나서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많이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든 생각이 이 스케치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네, 현장의 모습을 담고 계시다 보니까 네,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사람이 보이는 건축의 네.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이는 건축이란 어떤 건축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건축이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설명할 때 건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담는 사람들의 삶을 보이기 아니 그 위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하고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나이 들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정말 사람과 건축이 어우러지고 그 공간에 같이 있을 때 실제로 그게 빛을 발하고 또 좋은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영화 중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네. 거인족도 나오고 거기 그 무슨 족이죠? 나비족인가요? 나비족? 네, 네네. 나비족이 나오는데 나비족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I see you 그래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네. 봅니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내면의 영혼과 마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건축이라는 이야기도 결국 건축물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본연의 사람을 위하는 건축이 뭔지, 네. 그리고 어떤 공간이 더 좋은 건축인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네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코이카에 대한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굉장히 대표님께서 많은 영감을 받으시고 또 사람이 보이는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 코이카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셨는지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코이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반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ODA라는 사업이거든요. 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원조 사업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전 이후에 1954년부터 1995년까지 국제적 원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이. 근데 네, 그 원조를 받다가 저희가 OECD에 이제 가입을 하는 1996년부터 OECD 국가의 의무가 네,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들을 의무로 그거를 감당하게 돼 있어서 대한민국도 1996년부터 이런 ODA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한국에는 그 ODA를 하고 있는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가 있고 네, 유상 차관 도입을 하게끔 해주는 이제 그 기재부 산하의 수출입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의 내용은 이제 그 무상 원조를 해주는 코이카의 사업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신 적이 있는데 2010년에 저 카리브해에 이제 IT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아주 크게 났거든요. 네, 네, 진도 한 7.0 기준이 났는데 네, 뭐 한 2만 명, 20만 명이 죽고 14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드디어 이제 거기를 나가서 돕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2014년부터 이제 중남미 전체에 관련된 이제 CM 업무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 IT 단장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저렇게 처참하게 도시가 무너진 광경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IT란 나라에 저희가 어떤 거로 이 사람들의 자력 갱생하는 부분을 도울까 하다가 산업이 전체가 없기 때문에 봉제 직업 훈련원, 봉제라는 거 이게 재봉틀로 네, 네. 이거 하는 거를 봉제라고 그러는데 훈련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례를 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네. 코이카에서 지어준 건데
제가 그러니까 ODA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첫 번째 남았던 광경이 이제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아이들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막 그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넘겨보면 그 뭐 들어가 보면 또 복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쉬거나 하는 광경도 보여지고 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봤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이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는 한국에서 그 의료 송교단이 왔다고 해서 네. 제가 현장을 일을 마치고 현장에 갔더니 이게 건물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요 화면에 보시면 349라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하루에 500명씩의 진료를 보는 거예요. 한국 의료 선교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하나 둘러보니까 네. 너무 그 주변에 이런 어떤 병원이나 보건시설 같은 것들도 척박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어준 건물이 이렇게 조그만 학교를 하나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학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병원으로도 또 커뮤니티 센터로도 너무 잘 활용하는 것들을 보았었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IT 프로젝트의 그 봉제직업 훈련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인부들이 작업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막 지붕 트러스를 손으로 올리는 네. 저런 모습들 같은 거라든지, 그것들을 제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데 일은 일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담아 와서 한국에 와서 다시 그걸 보면서 이걸 좀 스케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 일이 이제 그 전시회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IT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거기서 보신 것들을 토대로 스케치를 하신 일들까지 다 들었을 때는 정말 이 건축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을 하는 거구나. 네, 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코이카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꼭 이 인터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도 있구나 하는 거를 네.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이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IT 이야기 말고도 더 많은 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볼까요? 그 파라과이 네. 프로젝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네. 파라과이 여기 이제 배경이 나오는 것. 제가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현장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남미에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내륙 국가가 두 군데 나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위, 2위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내륙국이다 보니까 물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라 발전에 저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파라과이의 이거는 이야기가 몇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네. 팬데믹이 왔잖아요. 2019년부터 네. 23년까지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다 보니까 전 세계 한 40여 개 나라에 이제 코이카의 건축 사업 현장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파견된 CM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건축을 다 지도를 하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네. 정상적으로 진행된 나라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라과이 현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파라과이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림피오시라고 아순시온이라는 도시가 수도고 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에 이제 림피오시라고 있는데 여기에 20개 마을에 동마다 조그만 한 70평 정도 규모의 네. 그 보건소를 하나씩 지어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네. 동시에 20개를 짓는다는 의미는 그 기초적인 어떤 의료시설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5개마다 하나씩은 이제 산과와 치과가 있는 실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팬데믹 기간에 유일하게 공사가 중지가 안 되고 우리 현장에 남아서 그 우리 상주 CM 단장이 그 애를 많이 수고한 덕에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모범적으로
네. 그런 현장이 준공이 됐다고 해서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 뭐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네. 의료에 관련된 거는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인식을 못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까 IT나 이런 파라과이 같은 나라들은 기초보건 인프라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두 가지군요. 제가 방문한 날이 8월 16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삐에로 복장을 한 보건소 의사가 젊은 의사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야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아.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놀이기구를 막 갖다 놓고 서기를 좀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게 보건소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약간 커뮤니티의 그 마을회관 같이 그렇게도 네. 활용이 되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거기서 잘 놀고 있는데 왜 어린이날에 이렇게 그래서 어린이날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어린이날이 파라과이에서는 너무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네. 스페인이 그 으로부터 이제 파라과이가 독립을 했었는데 내륙국이니까 바다가 네. 너무 갖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라는 나라를 침공을 한 거예요. 어, 파라과이에서. 네. 그랬더니 우루과이가 그 바로 옆에 있는 큰형 브라질한테 가서 울고 아르헨티나에 가서도 또 작은 형한테 가서도 울다 보니까 네. 브라질이랑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연합으로 파라과이랑 싸우게 됐는데 하루 강아지가 범이랑 싸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쟁 3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파라과이의 남자의 90%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미의 여초 국가가 파라과이예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전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파라과이 사람들은 그 어린이날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크게 어린이날의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의미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는 그런 시절이 없었을까? 잘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국전 이후에 현대식 병원이 세워진 게 1958년이에요. 한국전쟁은 1953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있던 우리 정림건축이 그 대학로 입구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가까운 국립의료원에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이제 몇 번 가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오픈한 뷔페 식당이래요. 그래서 가봤었어요. 네. 근데 왜 이름이 스칸디나비아냐? 네. 알고 보니까 한국전 당시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16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중립국가 중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의사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전병원이 이제 세워져 있던 데가 지금 네. 국립의료원 자리였는데 그 야전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떠나려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니까 네. 병원을 하나 지어줘야겠다 해서 그 삼국이 지원을 해서 1958년에 세워진 첫 번째 한국의 현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지금도 을지로 4가에 가면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런 그 전쟁 이후에 정말 그 여러 나라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파라과이의 그 기초 보건 인프라를 조금 이렇게 해주는 부분으로 생색을 사실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를 저도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최근에도 알게 되신 것들도 있고
또 저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린 네. 얘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요, 걸까요? 그럼요. 저도 며칠 전까지 몰랐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저희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음. 파라과이에서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은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또 대표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아. 말씀해 주신다 하셨는데 혹시 음, 파라과이 말고 또 한 파라과이 가지가 있는 말고 건지. 이제 네. 아프리카 저희가 음. 이제 중남미 전체 국가와 아프리카 전체를 저희가 지역支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얘기 드리자면 네.